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그동안 2년마다 시험 보던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연속해서 우리 계리지 9급 시험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019년 시험에 우편 및 금융상식의 학습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수험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의 시험 출제는 몇 문항이 되죠? 우편상식의 9문제, 금융상식의 9문제, 그리고 영어 2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합해서 18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우편상식도 국내 우편 서비스와 국제 우편 서비스, 국내와 국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법령도 있어요. 근데 법령은 거의 대부분이 본문의 내용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특이한 법령 하나 갖고 출제되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한다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이렇게 쭉 출제되어 온 경향을 보면 국내 우편 서비스는 적을 때는 4문제, 많을 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 서비스는 적을 때는 3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5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9문제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쏠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4대5 또는 5대4, 6대3 또는 3대6 뭐 요 정도.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내 우편 서비스의 출제 비중이 한두 문제 정도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국내 우편 서비스가요 국제 우편 서비스보다는 학습 분량이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겠죠. 그런 경향이 시험 출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금융상식인데요. 금융상식도 9문제입니다. 그리고 금융상식도 법령, 법률 이런 걸 포함해서 크게 예금편하고 보험편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보면 예금편이 적을 때는 4문제, 많을 때는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험편도 적을 때는 3문제, 많을 때는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예금이 많을 때 6문제면 보험은 3문제 출제됐겠죠. 그렇지만 예금이 4문제가 출제됐으면 보험은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예금편의 출제 분량이 좀 높은 편인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금편의 출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도별로 출제된 문제, 뭐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우편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시험에 출제 키워드를 보면요. 먼저 작년부터 한번 볼게요.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해서 뭐 압류 금지, 세금 부과 면제 이런 것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거 찾아내는 문제. 그 다음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고요. 그 밖에 부가 서비스, 그리고 국내의 우편 요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금 변납, 요금 훈납 같은 거. 자, 2016년도에는 국내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요거는 암기하기 까다롭죠. 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출제가 됐고요.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그래서 이런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뭐 지문상에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국내 우편 요금 또 출제됐죠. 그리고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또 우편 요금 출제됐고요. 손해배상 금액이 출제가 됐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물어봤고, 선택적 우편 영무, 이게 바로 여기 선택적 우편 서비스죠.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의 뭐 일반 원칙이라든지 배달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2012년도에는 소포 우편물에 관해서 출제가 됐고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요건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적 우편형, 선택적 우편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자, 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거는 약간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배상, 어떤 때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어떤 때는 손실보상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여기 우체국, 택배에 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국내 우편 서비스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어봤고요. 우편물 송달 기준, 선택적 우편 용무, 또 물어봤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우편물 배달의 특례. 자, 우편물 배달의 일반 원칙이 있고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특례 조항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2008년도에는 우편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물어봤습니다. 맨 앞에 등장을 하죠. 송달 기준. 여기 선택적 우편 용무의 등기 취급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요. 또 여기에 손해배상 나왔죠. 그 다음에 우편물 접수 요령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5문제, 4문제, 4문제, 6문제, 4문제, 5문제 거의 4, 5문제가 주류를 이루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국내 우편을 해서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는 돼 왔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곳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됐다는 문제는 바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 종류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집중적, 가장 핵심적으로 출제된 거다. 당연히 올해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비중이 높다. 자, 이번에는 국제우편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국제 통상 우편물, 뭐 서장, 항공, 서간, 뭐 이런 것들 통상 우편물 있죠. 그 다음에 K 패킷이라는 우리나라의 소형 포장물, 요 코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K 패킷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고,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IBRS, EMS에 부과돼서 취급되는 특별한 이제 그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래서 3문제 출제했습니다. 2016년도는요, 국제 초특급 우편물 발송 국가에서 초특급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이런 내용 물어봤고요. 국제 우편의 일반적인 사항들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우편에 요 행방조사 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요것이 출제가 됐고, 2014년도 보면 국제 우편의 서식 CN23 요 서식과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국제 또 통상 우편물, EMS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 국가명. 이때 EMS 보낼 때 국가명은 영문 약자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학습 자료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2012년은 APPU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죠?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죠.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중에 APPU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입니다. 국제기구에 관해서 물어봤고, 국제 통상 우편물 또 물어봤죠. 그 다음에 EMS 물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편엽서 취급 요령, 국제특급편 EMS 물어봤고, EMS와 관련된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UPU에 관한 국제우편기구, UPU는 우리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중에 2가지를 공부하죠. UPU는 만국우편연합입니다. 전 세계죠. 요거는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이고, 그래서 요 2 기구의 차이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우편을 물어봤고 EMS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 대체적으로 국제우편기구 그리고 EMS와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국제통상우편물의 종류에 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이게 거의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국제우편은요 국내우편보다는 그 학습 분량이 작거든요. 작다 보니까 굉장히 출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중복되는. 물론 여기서 개별적인 문제, 디테일한 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키워드로 보시면 중복이 된다. 그 중복되는 게 EMS와 관련된 거, 국제통상우편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금융상식으로 가서 예금을 보시면요. 2018년도에는 예금의 입금과 지급의 내용, 우체국의 해외 송금 서비스에 관해 물어봤고 우체국 예금 상품, 금리의 종류 이런 것들에 물어봤습니다. 자,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예금 상품 종류 많잖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16년도는 금리와 수익률 간의 관계, 차이점.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우체국 예금의 일반적인 사항, 우체국 예금 상품. 자, 우체국에서 다루는 예금 상품 물어봤고요. 우체국의 또 체크카드 상품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2014년도 보면 우체국의 재형저축 예금의 종류죠. 우체국의 예금 상품 물어봤고 우체국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노란우산 공제 상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2012년은 우체국의 예금 서비스, 전자금융, 우체국의 예금 상품, 금융경제, 과세, 자금 세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문으로 혼합돼서 출제가 됐고요. 2010년도 보면 금융시장의 종류, 구분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단기 금융시장이냐, 장기 금융시장이냐, 장내시장이냐, 장외시장이냐, 발행시장이냐, 유통시장 이런 종류들 많죠. 그 다음에 전자금융 물어봤고 상품으로는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금 업무 그리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 예금 상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2008년 보시면 예금 거래의 약관의 내용에 물어봤고 전자금융의 요 카드별 특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런 것들 금융상품의 종류 중에 CMA 상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여부, 즉 이 예금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품이냐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냐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지금은 가입이 안 되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여기에 출제가 됐고 금융시장 지표 중에 금리에 대해서 출제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늘상 출제되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금 상품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죠?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금 상품, 좀 그걸 확장하면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은 반드시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관련된 제도,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라든지 실명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기 예금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 법령에 관한 문제들이 한 문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금융시장 지표 중에서는 요 금리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금리. 금리에 관한 여기도 금리. 요 금리에 관한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 2018년도 출제된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우체국 보험상품. 자,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보험상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고 보장성 보험,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체국에서
다루는 보험 상품 중에 하나죠. 2016년도는 우체국 보험의 역사, 오랜만에 역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좀 당혹스럽죠. 보험료 계산의 기초, 그리고 우체국에서 다루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2014년도 보시면 생명보험의 용어, 보험계약, 생명보험의 역선택이 뭐냐,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이거 보험 상품이죠. 우체국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2012년도는 생명보험의 상품,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 우체국에서 다루는 보험상품, 우체국의 예금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질문을 했고요. 2010년도는 보험료 계산의 기초, 보험계약법, 우체국 실손 의료비보험,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상품, 플러스 연금보험, 이런 구체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2008년 보시면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험계약과 관련 내용, 상품 중에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는 출제가 된다?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출제가 될지, 어떤 지문을 복합형으로 낼지, 이거는 출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일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보험 상품 판매되는 예금처럼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예금 상품이나 특히 보험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100% 암기하고 디테일한 면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련된 특히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특이한 거죠. 우체국 보험의 역사, 이런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도외시하는 거죠. 이게 뭐 깊숙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쨌든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동안의 경향이 이런데 2019년 학습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한 번에 붙었으면 정말 땡큐인데 못 붙어서 이번 올해도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공부만 갖고 우편 및 금융상식을 대비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에 학습 자료가 발표됐는데 그 변화된 내용과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전체적으로 우편 상식 부분은 기존의 내용에 추가된 부분, 즉 새로운 영역이 들어간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는데 뭐가 많이 들어갔냐면 기존에 다루고 있던 내용 중에서 더 디테일한 면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첨부됐다. 이게 우편 서비스의 특징이고, 우편 상식의 특징이고, 금융 상식 쪽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챕터, 장들이 통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 분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학습 분량의 페이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우편 서비스는 기존보다 한 40페이지, 우편 상식은 40페이지, 금융 상식은 한 80페이지. 그래서 작년보다 2018년보다 학습 분량이 기본적으로 120페이지가 늘었어요. 그만큼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용별로 한번 간단하게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우편 전반적으로 기존 내용에 보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 준등기 우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학습 분량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집중적으로 보셔야죠. 왜?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이런 신규 내용들은 출제되는 경향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보완 내용들을 빨리 읽어보면 내용 증명에 재증명과 열람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됐고요. 내용 증명에서 요금 체계,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 이런 내용 보강됐습니다. 국내 특급 취급 지역, 특별 송달 중에서는 취급 대상 요금 체계가 보완됐고 민원 우편에서는 요금, 회송용 봉투의 요금 선납 날짜 도장, 날인 방법, 발송용, 회송용 봉투의 봉함에 관련 내용 보강됐습니다. 우체국 쇼핑에서는 우편 물류 시스템 처리 흐름, 손실, 망실 등에 따른 반품 우편물 처리 이런 내용들이 보강됐고요. 광고 우편 엽서에서는 신청 요건 내용이 보강됐습니다. 나만의 우표에서는 접수 시 유의사항이 보강이 됐고 인터넷 우표에서는 결제, 구매 취소, 재출력 대상, 우표료, 교환, 유효기간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에 더 보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준등기 서비스 우편 서비스는 새로 들어간 내용이고 우편요금 별납 우편물에 요 접수 요령이 좀 보완됐고요. 우편요금 훈합 우편물에서는 훈합 계약을 위한 담보금과 관련된 내용, 훈합 계약국의 변경 신청 제도와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편요금 감액에 관해서는 감액 대상 내용이 보완이 됐고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표에서 좀 준등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표에서 준등기가 들어갔다는 새로 들어와 있고요. 손실보상에서는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 보수 및 손실금액 산정, 보상금액 산정 이런 내용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편 사서함 사용계약에서는요. 신고사항 처리, 사용계약 해지, 사서함 관례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편물의 운송에서는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우편물 배달에서는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에 좀 더 추가되거나 기존의 내용에 좀 더 보완적으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아졌다. 그래서 좀 학습 분량이 예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자료에 보완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내용은 크게 들어가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존 내용 보완이 여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보완됐냐면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에서 우정사업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라는 간단한 그 내용이 보완이 됐고요. 국제우편물의 종류, 기존에는 국제우편물의 종류하면 표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표의 왼쪽 구분 항목의 국제우편물의 종류의 구분 항목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로 설명하는 자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 도표 위에 종류별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 내용 중에 이 서장에서는 서장에 관한 요건, 서장 취급, 예시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편엽서는 요건의 내용이 보완됐고 항공서관에서는 내용 정리를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인쇄물에서도 요건, 인쇄물 접수 물품, 인쇄물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인쇄물의 첨부물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소형 포장물에서는 소형 포장물의 특색, 발송 요건, 소형 포장물의 첨부물 등 기타 사항들이 기존 내용에 보완이 됐고요.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발송 요건이 보완이 됐습니다. 우편자로 배달, 인쇄물, 엠백이라고 하죠. 이거는 보낼 수 있는 우편자로 배달, 인쇄물의 내용물은 어떤 거고 취급 조건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에 보완이 됐습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에서는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피역류자 소포와 관련 내용이 기존에는 달랑 한 줄 있었던 게 이제 내용이 많아졌어요. K-패킷은 특징 부분이 좀 내용이 보완이 됐고요. 국제 특급 우편 EMS와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기존에는 챕터가 좀 뒤쪽에 있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 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은 그러니까 국제우편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앞에 보면 종류가 쭉 많은데 그 종별로 접수령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정비하고 보완됐습니다. 국제우편요금 별납 제도에서는 취급요건이나 취급 요령이 보완됐고 국제반신우편권은 판매와 교환에 관한 내용이 보완이 됐습니다. EMS 배달보장 서비스는 이 배달보장 서비스의 정의,
배달보장 서비스라는 대상 국가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됐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 요거 접수와 관련된 내용, 주요 부가 서비스의 종류 이런 것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됐고요.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개요 파트, 국제 초특급 편과 EMS와 비교하는 이 도표가 조금 수정이 됐고요. 국제 초특급 편의 취급 절차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인터넷 접수 e-shipping 시스템 서비스,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요거는 보완이 된 게 아니고 기존 내용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자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2019년 자료에서는 사라졌다. 그 다음에 국제우편요금의 주요 감액 제도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많이 보완이 됐고요. 행방조사 청구 제도도 내용이 보완이 됐고 국제우편물에 반환해 가는 것도 청구, 개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청구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이 우편상식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기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 금융상식의 우편과 예금과 보험입니다. 여기는 이제 워낙 통으로 전체적인 새로운 챕터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보다는 저 과거와 올해 제시된 학습 자료의 목차만 한번 크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먼저 예금입니다. 자, 보시면 1장 금융경제 일반, 2장 예금 업무 일반사항, 3장 금융상품인데 여기 1장에서 뭐 이런 내용들 기존 내용들은 포함이 됐는데 요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새롭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에서 저축뿐만이 아니고 투자와 관련된 상품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다른 금융 자격증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한테는 정말 땡큐 고마운 내용이지만 이런 금융 쪽의 공부, 자격증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새롭게 학습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투자기죠.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 증권의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편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우편 상식 또 9문제, 금융 상식도 9문제 출제되는데 우편 상식은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학습 분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융 상식 쪽은 예금이나 보험에서 신규로 통으로 들어간 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학습 분량도 많아졌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우편 상식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은 똑같이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시험의 당락은 이 금융 상식을 누가 좀 더 잘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거의 기존에 있는 내용과 큰 차이점이 없고 예금의 관리라는 파트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와 관련돼서 요런 우체국 금융의 일반 현황 이런 파트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계속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이제 서비스들이죠. 여기에 우체국 금융상품에서 특이한 거 펀드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 전에는 우체국이 펀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규 업무로 우체국에서도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창구에 앉은 펀드 상품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꼭 출제가 될 거예요. 왜? 새롭게 우체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금융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땡큐죠. 이런 거 당연히 배우니까.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또 학습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또 이 장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이 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부 통제, 금융실명거래 원칙 방법,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 이런 내용들이 통으로 하나가 들어갔어요. 요 내용은요 참고로 은행에 취업하기 위한 은행 텔러 자격증이 있어요. 그 텔러 자격증의 제 1권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험도 뭐 전체적으로 크게 수정이 됐고 새로운 내용들이 통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는 생명보험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의개의 역사가 나왔는데 2019년 목차는요 처음부터 새로운 내용이 통으로 들어갔어요. 통으로. 그래서 보험 일반 이론이다 해가지고 요 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와 보험, 보험의 기능과 종류, 뭐 생명보험의 역사는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한 장이 위험 관련된 보험 일반 이론이 통으로 하나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해서 보험료 계산, 우리 기출문제 항상 여러 번 출제가 됐잖아요. 이 중에 기존에는 3위원 방식만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현금 흐름 방식의 내용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학습 부담을 늘리는 거고 또 특이한 게 이제 보험 인수, 계약 인수죠. 언더라이팅 그리고 클레임 이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이쪽은 이제 그동안 2018년도의 학습 내용이고 2019년에는 이런 장이 통으로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 3장에 보험윤리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윤리, 보험 범죄 방지 활동, 보험 모집 준수사항, 보험 소비자 보호. 그래서 새롭게 학습 분량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전체적인 개요가 있는데 요 내용이 신규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제3보험의 내용. 그래서 3보험의 개요, 3보험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2018년도는 이제 더 이상 없는데 2019년은 목차가 10장까지 왕창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100페이지 정도,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의 일반 현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이거 기존에 없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 모집과 관련된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내용 모집 준수사항, 보험 모집자, 청약 및 언더라이팅 보험계약 성립과 효력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9장 우체국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지 계약 유지 업무 효력상실 부활, 보험계약 변경 및 계약자 임의 해지, 고지 의무, 환급금 대출, 보험금 지급. 물론 일부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새롭게 통으로 들어갔다. 10장도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운용에서 리스크 관리, 우체국 보험 재무 건전성 관리, 우체국 보험 자금 운용 같은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도에 발표된 학습 자료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규 학습 내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자료보다 우편상식은 한 40페이지, 금융상식은 80페이지 이상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20페이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습 부담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늘었다. 특히 우편상식보다는 어디? 금융상식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당락의 향배는 즉 우편 및 금융상식 파트만 봤을 때 요 우편보다는 금융상식에서 누가 더 맞출 수 있느냐 많이에 따라서 당락의 향배가 좌우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은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 우리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암기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합하는 것만이 우리의 시험의 합격의 비밀이라는 거 뻔한 이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